안녕하세요. 어, 계절학기 부모교육론을 맡게 된 백주윤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우선 우리는 현재 부모이거나 혹은 부모가 아니라면 예비부모일 수 있지요. 언제든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비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지는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죠. 즉,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조부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가족은 저출산,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죠. 이처럼 점차 자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적은 수의 어떤 자녀를 위해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또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질적인 교육 정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모 교육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현대 가족의 변화와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와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최근 우리나라 부모 교육의 현황,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개념입니다. 우선 부모 교육은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의 개념은 접근 방식, 대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나 교사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특별한 교육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내지는 부모를 굉장히 전문가와 같이 수준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자기 자녀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이런 것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입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어떻게 부모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림이라는 학자는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교육적 형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 약간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시죠? 65년도에 학자예요. 카탈루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동 양육의 일환이며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또 보았습니다. 크로크와 글로버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격려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부모의 목적적인 학습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또 자녀의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학습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먼과 브림은 학교 교육과 같이 평범하고 널리 알려진 교육 형태의 어떤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일생 동안 개인이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면서 주변 환경과 대중매체로부터 교육적 영향과 자원을 습득하는 어떤 비형식적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쵸? 이런 것들을 다 부모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과 비형식적인 모든 것이 부모 교육에 활용되어야 하고 또 부모 교육의 내용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 정서적 안녕과 아동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다 담았네요. 그리고 현재 자녀를 둔 부모,
또 예비 부모도 부모 교육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그 대상도 굉장히 부모에서 예비 부모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파인과 헨리는 부모 교육과 심리치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인성구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부모 교육이란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정보와 기술을 전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의 개념은 이 심리치료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보면 부모 교육은 굉장히 조금 전문가가 조금 가르치는, 그쵸? 약간 수동적인, 부모로서는 약간의 어떤 수동적인 의미는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까지는 어쨌든 그 대상은 조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다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의 어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어쨌든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약간의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는 이 부모 교육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최근 경향은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굉장히 조금 수동적인 어떤 스킬을 배우는, 전문가로부터 스킬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본다면, 최근은 대상도 늘어나고 굉장히 능동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부모 교육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부모가 될 청소년을 포함한 예비부모, 그쵸? 예비부모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커졌죠. 조부모, 교사 및 아동 관련 현장 종사자, 그쵸? 교사 말고도 또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접점에 있는 어떤 종사자들은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포함되니까 이 부모 교육의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살펴보면 단순한 지식과 기술 교육, 그쵸? 수동적으로 우리가 전문가한테 배우는 그 교육 외에도 구체적인 지도와 기술 훈련, 그리고 집단 상담의 어떤 과정의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양육, 기술 이런 것들 외에도 이런 훈련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어떤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더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부모의 움직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구체적인 지도와 훈련 내용들을 토대로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부정을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예방수단으로서의 어떤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도 높이고, 문제 해결력도 향상하고, 또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그런 것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의미로도 이 부모 교육이 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부모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리고 현대 부모 교육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나, 어떻게 또 발전되고 있나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 교육이 이렇게 학자마다 또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모 교육이 또 다른 의미로도 또 자주 혼돈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부모 교육을 부모 참여, 부모 개입, 부모 지지, 부모 역할하기,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모 교육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모 참여, 부모 개입, 부모 지지, 부모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모 참여예요. 이 부모 참여는 아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녀 발달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부모나 교사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만약에 형식적인 방법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등하원 시에 선생님이랑 가볍게 인사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면 전화 면담하는 거, 메모를 교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가 비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형식적인 참여는 어쨌든 계획에 따른 수업 참관, 수업 참여, 부모 참여 프로그램, 부모 면담, 강연회, 이런 부모회, 이런 것에 참여하는 걸 이제 형식적 참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 개입은 어떤 걸까요? 부모 개입은 부모가 아동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 속에서 단순 참여를 넘어서 부모 자신이 아동의 어떤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제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역량을 키워서 직접 현장 학습에 투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부모 참여보다는 굉장히 적극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개입은 스티븐스와 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개입을 5단계로 좀 나눠본 게 있어요. 점차적으로 5단계로 갈수록 어때요? 부모 참여가 적극적이어지는 거죠. 자, 1단계를 한번 보면 청중으로서 어떤 역할이에요. 이 청중으로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청중의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이런 부모가 대다수일 수 있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인처럼, 그쵸? 열심히 듣는 역할로 하는 어떤 1단계의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2단계로 가면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교사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 환경 외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사로서 개입하면서 어쨌든 양육할 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이 아닌 그 외적 환경에서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부모 참여 활동을 돕는 조직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개입이 이 역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역량을 키워서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 참여를 돕는 어떤 조직하는 자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째 단계는 훈련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훈련된 역할이다라고 보면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처럼 어떤 활동하는 보육도우미 이런 정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훈련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참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학교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예요.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면 어린이집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다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급식 업체 선정할 때도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과라고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CCTV 관련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빨리 대처해야 될 때는 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또 논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 역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고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로 어쨌든 부모 역할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부모 개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부모 지지도 있는데요. 이 부모 지지는 친지로부터 받는 도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내 각종 학부모회, 또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복지시설, 종교기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의 어떤 지원 혹은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돕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부모 교육과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앞서서 말한 우리 뭐 부모 참여나 부모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모 교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모 역할하기예요. 부모 역할하기가 약간 조금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도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모 역할하기는 부모 교육의 한 일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훈련을 받는 어떤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부모 개입은 어머니 역할하기, 아버지 역할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어쨌든 변화시키기 위한 양육하고 또 보호하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역할, 그쵸? 역할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서의 역할하기, 아버지로서의 역할하기 하는 이런 지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부모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모 교육과 굉장히 혼동돼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 교육과 혼동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우리 부모 참여, 또 부모 개입, 부모 지지, 부모 역할하기 이렇게 네 가지가 부모 교육과 혼동하여 사용되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다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현대가족은 지금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도 가족은 변해왔고 현재 가족도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겁니다. 어떤 가족들이 또 생겨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구조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핵가족이 증가하죠. 그쵸? 예전에는 여러 세대가 같이 함께 머물면서 그 안에서 유대관계라든지 어쨌든 인성교육이라든지 도덕성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르쳐졌어요. 근데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교육의 기능이 가족의 기능이 조금 바깥으로 많이 내둘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핵가족이 증가가 됐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했죠. 1인 가구라는 게 1인 가족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하락하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도 안 해. 그쵸? 또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도 안 낳아. 결국 우리나라는 출산율 1도 안 되는 정말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어떤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나라가 됐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부족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험의 어떤 시그널도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돼요. 25개국, 서울시 25개구를 살펴봐도 영세 아이들이 한 해마다 200명씩 줄어들어요. 한 구마다.
그러면 25개국에 200명씩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질 것 같아요. 어린이집들도 보면 한 1년에 한 30개, 40개가 없어져요. 거의 15개에서 30개 사이가 각 구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없어질까요? 애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1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라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꼭 해야 했어요. 왠지 안 하면 뭔가 좀 조금 이거는 조금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돼.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뭐예요? 결혼은 선택이 돼버렸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쵸? 꼭 해야 되는 것에서 하면 그거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선택이 돼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용적이 됐죠. 이혼은 안 돼라는 어떤 분위기보다는 정말 안 되면 이혼해야지. 이런 허용적인 분위기도 가치관의 변화를 조금 갖고 왔고요. 또 2005년도에 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부장 제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가부장 제도가 폐지되는 어쨌든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 아버지 중심이었던 가부장제에서 양성평등의 단초를 마련해낸 어떤 가장 큰 변화를 야기했던 법 폐지, 호주제 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성평등의 어떤 장을 마련해냈다라고 이제 또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큰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남아선호의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옆집 걸로 한 명씩 낳는데 아들, 딸이 몇 마리예요. 그쵸? 아들이 몇 마리.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졌죠. 또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또 많이 나오는 게 조론이에요. 탤런트 백일섭 아저씨, 그쵸? 할아버지죠. 그분도 사실은 이제 조론을 선포했어요. 이제 조론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또 살아보는, 이렇게 조금 새로운 것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가치관의 변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어떤 생활 반경, 생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가족의 형태, 가족의 어떤 생각들, 가족의 어떤 결속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제 가족 유형이 다양한 이혼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이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허용적이다라고 하니까 이혼이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 또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많이 양상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족이 또 결합하는 재혼 가족이 또 증가하죠.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때요? 이 농촌에 가면은 이 농촌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다 보니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또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 다양한 가족들이 막 또 생기가 돼요. 그쵸? 1인 가족, 핵가족, 뭐 이런 것은 둘째치고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도 이혼으로 된 한부모 가족, 엄마랑 이루어진 가족, 아빠랑 이루어진 가족, 또 이혼한 가족이 모여서 재혼 가족, 또 여기에 다문화 가족,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이 굉장히 또 많이 양상됐다라고 하는 거.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부모 교육이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마지막으로 보면 가족 기능하고 가족 관계의 변화예요.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족의 교육 기능은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 가지 그 조부모가 같이 있었을 때는 서로 보완의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족의 어떤 교육 기능들은 감퇴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 부모의 권위는 당연히 하락되고 교육과 훈육의 통제는 어려워지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가족의 기능, 가족관계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부모 교육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모 교육의 필요성으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역할은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매우 복합적으로 어렵죠. 부모는 자녀 발달에 있어서 모든 발달 영역에 대해서 부모 역할을 또 수행해야 하고 아동의 전체적인 생활에 관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쨌든 구체적인 지식 습득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일단 부모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모로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실은 부모가 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크게 없었을 텐데 막연하게 그냥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르 마스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기에 대한 신화라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부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르 마스터스는 부모기에 대한 신화를 무엇으로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한번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부모기, 자녀 키우기는 재미있다. 어때요? 일반적으로 자녀 키우는 거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자녀 양육 자체를 어, 즐겁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속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의무를 따르게 하고 힘들고 성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그려진 자녀 키우기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절대로 아이 키우는 건 재밌지 않죠. 얼마만큼의 어떤 책임감, 의무감, 수많은 노동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 재미있다? 이것은 신화일 뿐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아이는 사랑스럽고 귀엽다? 네, 잘 때만 귀엽고 사랑스럽죠. 애들이 끼고 나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 이제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면 클수록, 연령이 크면 클수록 사랑스럽고 귀엽다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한다? 물론 맞아요. 좋은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하게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다 모든 자녀가 다 올바르게 훌륭하게 크지는 않죠. 제가 아는 어떤 부모, 그 이제 뭐 의사 부부, 뭐 예이긴 하지만 의사 부부, 뭐 변호사 부부 이런 부부들 사이의 아이들도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들도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못 견디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또, 또 이제 아니면 아예 부모가 당연히 그냥 가만 놔둬도 훌륭하게 큰다는 생각,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게 클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보니 자폐 성향을 가졌다거나 좀 어려움을 방치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다 좋은 아이가 되는 건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은 높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어떤 결혼 생활을 향상시킨다. 글쎄요,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갖는데
부부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첫 자녀의 출산 이후에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줄 수도 있다. 그쵸? 이것도 신화랍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보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예전의 부모보다 못하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은 과거 부모들보다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 매우 다양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좀 준비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의학 및 현대문명의 발전, 아동 심리학 등의 혜택으로 요즘은 자녀 키우기가 더 쉬워졌다? 과연 그럴까요? 소화기 질병, 환경오염으로 이제 각종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문명이 발전할수록 아동 심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 늘어날수록 부모 역할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키우기 쉬워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신화죠. 그쵸? 일곱 번째는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편의에 감사한다? 과연 감사할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더 강하게 커져서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여덟 번째, 자녀를 기르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자녀들이 커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때요? 부모 마음이에요. 그쵸? 문명의 진보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뭐 삼포사포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이 올까? 인구 절벽을 경험한 이들이 저희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더 갑갑해지죠. 그쵸?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홉 번째,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어야 한다. 글쎄요, 얘도 모두 있어야 할까요? 자녀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쵸? 이것처럼 부모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사유리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성공적으로 더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새로운 가족 형태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모두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부모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만으로 자녀 키우기엔 충분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분별력 있고 올바른 사랑을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도 키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르마스터스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부모에 대한 환상, 이 15가지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11번째에 해당하는 건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 예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선택이에요. 제 주변을 봐도 결혼을 한 부부가 물론 애가 안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아예 작정하고 아이를 낳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부부의 어떤 행복한 본인의 라이프를 위해서 많이 자녀를 낳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죠? 그죠? 12번째, 자녀가 없는 부부는 좌절되고 불행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 있고 비행기 타고 저 유럽에 가 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좌절되고 불행하지 않죠. 물론 자녀의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신화일 수 있죠. 13번째, 부모는 모두 성숙한 성인이다? 그렇지 않죠.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가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이어야 해요. 아이가 커가는데 부모 나이가 잘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죠. 아이가 20살이면 부모도 부모로서의 나이가 20살로 되어야 이게 코드가 맞고 부모로서 아이를 대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부모가 모두 성숙한 성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4번째는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의 임무는 끝난다? 우리 과연 그럴까요?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의 임무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더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는 글쎄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자라서 장성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찾아와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15번째, 부모 역할하기는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구성으로서 대부분 부모가 되죠. 부모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직장일로 인해서 부모 역할을 희생하도록 조금 강요하죠. 아직도 직장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뭐 돌봄 육아를 쓰거나 이럴 때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승진대열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고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고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15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부모를 바라보는 어떤 신화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신하다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 같아요. 더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가 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부모에 대한 신화를 르마스터스가 이야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기에 대한 신화를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역할은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에 덧붙여서 맞벌이 가족의 증가, 사회적인 환경의 복잡화, 다양화, 이런 현대사회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서 부모 역할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됨의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부가 되면 생각 없이 막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변화 때문에 아이를 언제 낳을지, 그쵸? 몇 명을 낳을지, 터울을 만약에 2명을 낳는다면 터울은 언제 낳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모됨의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하나만 낳는데 하나를 몇 회를 낳을지, 그래서 배란 일수를 딱 조절해서 딱 그날 낳고 제왕절개에서 딱 그날 낳는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만 키우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짜 정확하게 자기가 계획된 시기에 아이를 낳고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사실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여성 취업 증가, 자녀 영역이 드는 경제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부모됨의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됨의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여성의 역할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죠. 취업률이 거의 뭐 50에서 60%를 육박하기 때문에 여성의 절반들이 다 나가서 일해요. 약간의 초등학교 요 전후 시기에 여성들이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일제로 취업한 어머니들의 경우에 남편에 비해서 이제 일가정 양육의 어떤 책임이 더 많아지고 취업했지만 그래도 양육에 대한 책임, 또 가사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상실하고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여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여성 역할의 변화로 인한 자녀를 키울 때의 어려움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의 기대예요. 이 사회의 기대는 여성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대. 사실은 취업 여성이 자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때 이런 사회적인 비난을 의식하게 되고 죄의식을 동반하게 돼요. 사회에서 가는 어떤 일방적인 기대, 그쵸? 이런 엄마로부터의 어떤 사회가 기대하는 기대에 어긋날 때, 부족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질 수 있죠. 자, 이런 기대도 사실은 조금 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빠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사회정책의 부재입니다. 맞벌이 가족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해서 맞벌이 가정의 어떤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인 정책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적극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빠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또 육아휴직 때, 이 부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하기 위해서, 급여의 어떤 100%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 후 이제 양육 휴가 기간도 조금 더 길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쵸? 여러 가지로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과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부모, 그죠? 친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모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죠. 그렇지만 부모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없어요. 예전에는 모르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었지만 이제는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을 사람은 누구예요? 인터넷, 그쵸?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 그나마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지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라든지, 주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SNS를 통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양육에서 얻은 어떤 경험에 의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 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성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결혼을 안 하니까 또
이혼을 허용하는 분위기니까 이혼 가족도 많고, 그래서 한부모 가족도 많고, 재혼 가족도 많고, 또 재혼 가족도 많고, 다문화 가족도 많아졌고, 조론도 있고, 또 주말에 한 번씩 만나는 주말 가족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양상이 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이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춘 어떤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욱더 필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양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이 더욱더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10년 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게 60세 이상의 취업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0, 30대 말고 이제 30대를 한번 보시면 30대, 39세의 어떤 요때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요 시기라서 2020년도에 보면은 사실은 취업하는 그 인구가 제일 적어요. 20대, 30대 뭐 요때는 취업난 때문에 그런 거고 30대, 39세가 굉장히 줄어들죠. 아이 키우기 위해서 요때 잠시 줄어들다가 40대에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2,57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그쵸? 예전에는 더 많았죠. 40에 49세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전 세대별로 지금 나이에 맞춰서 더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률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차 나이의 비중과 상관없이 취업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시기가 조금 변동된 것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조금 29세, 30세 요 시기에 조금 더 많이 이제 요 시기가 더 그 가정 양육을 전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세 요 시기로 지금 조금 더 30에서 39세로 이 출산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취업률이 조금 그쵸?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조금 달라진 점이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모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구와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왔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최근 우리나라 부모 교육의 현황,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